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특집으로 이 위기 가구를 취재를 했는데 기획 취재한 배영진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자칫 놓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여러 이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며칠 후면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크고 작은 가족 행사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예. 행복한 5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행복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행복 사각지대 위기 가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자는 의미로 오늘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예. 자,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공적 부조로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돕고 있어요. 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가지고 또 긴급 지원 제도로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제도적인 미비점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전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또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 복지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잊혀질만 하면 반복돼서 발생하는지 네.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공적 부조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돕고 있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아픈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발생한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예. 네. 이것 때문에 새로 도입이 됐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04년 12월입니다. 대구시 불로동 한 가정집의 장롱 속에서 5살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극빈층 가정의 아동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온 국민을 비통과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도입 배경,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그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단기간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2004년 12월에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위기 가구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2008년에 그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라 그래서 무한돌봄 사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경기도는 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008년에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돼요. 그리고 11월부터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 부조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이제 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엄격하고 또 경직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못 미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완화한 제도가 바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인터뷰 중에 긴급 지원 대상자를 일컬어서 위기 가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이 위기 가구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위기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 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일컫는데요. 예.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기도 복지정책과 전준희 주무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 긴급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또는 가출 행방불명이나 어떤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저희가 위기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하면은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338만 원 정도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9% 이하, 차상위 계층은 50%, 그리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75%에 해당하는 가구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8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일컬어서 위기 가구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이 75%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중에서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기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 폭력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 우리나라에 대략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뭐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는 대략 25만여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위기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경기도 복지정책과 전준희 주무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2017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가구는요, 전국에 약 2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만 8천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으로 약 1만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무려 25만여 가구. 네네. 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만도 5만 8천여 가구. 그리고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무한돌봄 가구 수가 만여 가구. 근데 이게 긴급 지원 가구하고 경기도 내 무한돌봄 가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75%까지는 위기 가구로 정하고 긴급 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 경기도에서는 이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았는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좀 더 기준을 완화해서 80%까지 되는 그 대상자를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읍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SOS를 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가구의 단전이나 단수, 단가스 등의 정보를 관련 기관이 모니터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면서 그렇게 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주변 이웃의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신청이나 발굴 또는 뭐 제보가 접수된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절차, 수원시 영통일동 행정복지센터의 손민영 복지팀장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가구에 위기 상황이 인지가 됐을 때는요, 1차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적급여 제도가 지원 가능한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례관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용어인데 TV에서 보신 솔루션 회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구와 심층 있는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상담 중에 발견된 위기 상황,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계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등등등.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서 세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 사례를 하게 됩니다. 민간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이 가구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현장을 출동하고 그다음에 심층 상담을 통해서 이제 위기 사유를 파악하고 이게 대상자인지 아닌지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긴급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통합 사례 관리까지 하고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위기 가구에 직간접적인 이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 담당자들 말 들어보면. 근데
앞서도 지적을 했듯이 실상은 잊혀질만 하면은 한 번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 위기 가구들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계속 뉴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그 큰 충격과 파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적하신 대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이나 같은 해 발생했던 인천 일가족 사망 사건, 또 올해죠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관련 사건으로 전 국민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아픔과 충격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이게 뭡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예.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를 통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복지 서비스 전달 방식이 신청주의거든요. 말하자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공적 기관에 찾아가서 나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도와주는 구조인데 그것이 아니라 찾아 나가서 방문해서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지역에서 좀 더 만들어낸다면 위기가구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격한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범위나 폭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그 제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편적이고 또 엄격한 기준이다 보니까 문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지적이고 그다음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저 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 한계점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무관심도 큰 몫을 차지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 수원시 영통일동 행정복지센터의 손민영 팀장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이웃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장님들이 있으셔서 현장에 나가볼 수 있게끔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능하면 많이 나가보시고 이웃분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좀 봐달라고 당부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옆집에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이상하네. 좀 한 번만 봐주셨으면.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집에 계속 뭐가 전단지가 붙어있지? 근데 안 떼지지? 이렇게 하고 좀 한 번 정도 물음표를 가져주시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위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유 인식이 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 상황이 내가 가서 얘기를 할 상황인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독거노인이신데 자녀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안 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셨을 때는 집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인지가 안 되시는 거죠. 본인도 당신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인데요. 혼자 사시다 보면 발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신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데 본인이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파악 못 하셔가지고 혼자 끙끙끙 앓으시다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제도의 경직성과 한계도 뭐 먼저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제도가 좀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웃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마저도 좀 무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슴에 좀 남는데요. 네. 제도적인 보완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복지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의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지는 아닌지 잘 살피고요. 네. 도움이 필요할 땐 공적 부조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이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이고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손민영 팀장의 발언 중에 주목하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 위기 가구가 자기 검열을 한 후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 하는 지점입니다. 예.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경우는 무한돌봄 사업, 더불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적 부조 외에 민간과 연계해 지원한 사례가 꽤 많은데요. 예. 그 사례들도
수원시 영통일동 손민영 복지팀장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민간 자원 연계로 이제 위기 상황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긴급 지원이란 무한돌봄의 그 위기 사유에 좀 해당하지 않으신 가구였어요. 모가 당뇨 등 이제 만성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자녀의 학업 문제나 이제 이런 걸 상담하시게 돼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근로를 전혀 못 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자원으로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희망풍차로 이제 긴급 지원을 연계해서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학업 지원에 필요한 학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 교육이 일부 되기는 하나 자녀들이 학원이나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해서요. 장학금을 또 100만 원 지원 연계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차상위 의료급여라는 공적급여로 또 지원을 해서 병원비. 예. 일단은 그냥 찾아가셔서 나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동사무소나 옛날엔 동사무소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 복지과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원 방안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중에서도 본인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자기 검열하셔가지고 안 될 거야.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밑자에 본전 아니겠습니까? 예, 도움 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국은 하여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관건일 텐데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네, 기관별 주체별로 각자 노력할 점이 있습니다.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행정 서비스 차원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전달체계 개편을 이제 또 한 번 시도를 하면서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기능을 하는 것을 읍면동의 핵심 기능으로 담겠다. 그래서 읍면동이 서비스 플랫폼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내겠다라는 게 전략인데요. 결국은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건데 2014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급여법 또는 발굴법이라고 제정이 되면 그 읍면동 단위들마다 그 조직체로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마다 지금 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자리를 잘 정착되지 않아서 제대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아파트 거주 위기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조사원이 나갔을 때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웃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엄마가 좀 이상하네. 좀 한 번만 봐주셨으면.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집에 계속 뭐가 전단지가 붙어있지? 근데 안 떼지지? 이렇게 하고 좀 한 번 정도 물음표를 가져주시면 어땠을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이시면 주변에 어려운 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복지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도민분들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좀 그 첫 단추가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또 그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웃들의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긴급 복지 지원 이거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고요. 전화 한 통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이거 어떻게 된다고 네, 그랬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9 129번이고요. 경기도 콜센터는 지역번호 031-120번 120입니다. 그리고 동네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하시면 긴급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KFM 스페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요. 위기 가구를 조명해 봤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하실 말씀. 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죠. 하지만 위기 가구는 그 이유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각각의 이유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봤는데요. 내 가정의 행복이 소중하듯 이웃도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작은 관심을 갖는 2018년 5월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